이번 시간에는 10번째 주제, 가치공학 부제로 설계 경제성 검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낸 상세 설계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최종적인 설계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가치공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요. 나무교량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계 경제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공학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공학이란 말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은 바로 1947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 일어난 성면 사건에서 기인을 합니다. 영어로는 VE 또는 풀네임으로 하면 Value Engineering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이 성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는 창고 바닥에 깔판으로 그 당시에 성면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성면 물자가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창고 바닥을 깔기 위해서 성면이 필요한데 성면을 구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구매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이 성면을 공급하던 그 공급자와 의논을 해본 결과 성면은 아니지만 성면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즉 성면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품이 존재를 하고 그 대체품이 값이 싸면서도 굉장히 구입하기 쉽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체품이라는 것은 당시에 구연성 종이 소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내 소방법 규정에는 창고에 깔개는 반드시 성면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연성 종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회사 내에서 이 구매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불연성 종이에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안전한 소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회사의 규정을 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성면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불에 타지 않는 내구성을 가진 그런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면이 사용되지 않고 성면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대체품이 활용될 수 있었다라는 스토리가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성면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기능성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된 거죠. 즉, 사용 목적만 똑같다라고 하면 다른 재료나 다른 방법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이 싸질 수 있다라면 이거 엄청난 개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었고, 이로부터 가치공학이라는 표현, 즉 제품에 대한 기능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큰 발상의 전환이 관찰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성면이라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성 있는 불연제라는 기능을 구매한다라고 사고를 확장을 한 거죠. 자, 이러한 사고 확장으로부터 성면이 불연성 종이로 대체가 될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큰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게 바로 성면 사건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결국 원가 절감을 이뤄내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가치공학이 이제 건설 분야에도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건설 분야에서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법령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라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문헌들을 보면, 관련된 문헌들을 보면 가치공학이란 표현만큼이나 VE 또는 설계 시에 많은 개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VE 앞에 설계를 붙여서 설계 VE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치공학의 정의는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행위를 가치공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가치공학에서 가치, 즉 valu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느냐? 바로 function이라 불리는 기능을 생애주기 비용이라고 불리는 LCC로 나누어진 값으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을 높이고 반대로 생애주기 비용은 낮춰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value engineering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치의 향상에 있습니다. 즉, 기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이런 개선 활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 향상은 건설 사업의 3대 요소인 시간, 공기죠, 공기, 비용, 공사비, 그리고 품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 결국 건설 사업에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과 품질의 적정한 안배를 통해서 설계 개선을 하고 그를 통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즉 기능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떨어지는 설계 개선을 통해서 가치 향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V는 필수적인 기본 기능의 수준을 낮추는 설계 변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존에 있는 설계의 어떤 기능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 분야에서 이 가치공학을 적용한 설계 경제성 검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래에 가치 향상의 유형에서 1, 2, 3, 4, 4가지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value라고 하는 건 코스트분의 펑션으로 정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래쪽 코스트 부분, 위쪽 펑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분자 분모에서 자, 펑션은 유지를 하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가치가 향상될 수 있겠고요. 또는 코스트는 유지가 되면서 펑션을 높이면 역시 가치가 커질 수 있겠죠. 또한 비용은 살짝 더 증가하면서 펑션은 엄청나게 괄목상대하게 증가를 한다면 역시 밸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는 살짝 감소시키면서 코스트는 엄청나게 다운을 시킬 수 있다. 화살표가 약간 기울기가 잘 표시가 나진 않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비용은 적게 오르고 기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기능은 살짝 기능성이 떨어지지만 비용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케이스에 다 가치가 향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건설의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주로 1번 유형, 즉 기능성은 유지를 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즉 원가 절감 대안을 주로 찾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죠. 하지만 좀 더 나은 가치공학이 되기 위해서는 1번 유형 말고도 2, 3, 4 유형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또는 시설물의 시스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자,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V는 코스트분의 펑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먼저 펑션 부분을 살펴보면 VE는 프로젝트의 기능 분석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능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들이 제공하는 기능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당 기능이 프로젝트 성능에 미치는 영향, 즉 성능 기여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들을 평가를 할 때 구성 요소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들이 제공하는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 중심의 사고를 함으로써 가치공학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치의 분모에 해당하는 생애주기 비용을 살펴보면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굳이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동안 투입되는 총 비용을 감안을 해서 개별적인 가치들을 평가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LCC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프로젝트 기간 내에 발생하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잔존 가치를 포함해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V에 대한 비교를 할 때는 초기 비용뿐만이 아니라 시설물을 완성한 후에 사용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유지관리, 교체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 토탈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이용을 한다. 따라서 총 비용의 관점에서 대안의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치공학의 수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공학의 수행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준비 단계, 그리고 분석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그래서 준비 단계는 V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고 말 그대로 실행 단계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중간에 있는 분석 단계가 어쩌면 가치공학의 핵심적인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능 분석이라는 게 있어서 기능을 정의하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시스템 중에 전체적인 프로젝트 중에 개선 대상이 되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즉 어떤 부분은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을 꼭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항목이 어떤 부분이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기능 분석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능 평가를 해서 항목을 갖다가 결정하는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후에는 그 개선 대상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 개선안들을 수립하는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후에는 개선안들이 기본적으로 복수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원래 원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안, 개선안 말고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해서 그 중에서 최저간을 선정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첫 번째 계산 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방법, 두 번째 개선안을 수립하는 방법, 세 번째 최저간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개선 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V 대상 선정 기법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7가지 정도를 나열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은 비용을 기준으로, 어떤 것은 성능을 기준으로 이렇지만 대부분의 방법론에서는 비용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 시스템 중에 또는 전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 중에 어떤 것들을 개선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판단 기준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특정한 어떤 항목이나 구성 요소들을 요놈들을 앞으로 V2에서 개선할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비용과 성능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 대상을 선정한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선 대상 항목을 선정을 한다는 건 기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가치가 낮은, 즉 기능은 낮고 비용은 큰 항목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능이라고 표현을 한 건 어떤 항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기능은 그래서 특정한 항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근데 가치를 평가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능과 비용을 모두 평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value는 코스트분의 펑션이니까. 그래서 가치가 낮은 걸 선정을 할 건데 얘가 낮아지려면 결국 코스트는 높고 펑션은 낮은 그런 항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 어떤 특정한 공사에 대해서 기능평가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컴퓨터 정보처리센터의 조명과 전력 부분에 대한 기능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항목이 복수계로 존재를 하는데요. 평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전선, 절연구리 접지선, 그리고 EMT 도관 부속품, 사무실 조형기구 이렇게 크게 5개의 항목으로 구별을 했고요. 걔네들에 대해서 기능을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을 배분한다, 전류를 방출한다, 전선을 피복한다, 도관을 연결한다, 물체를 조명하다, 내부 이미지를 향상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을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구별을 했고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기능평가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 기능평가의 수행 결과를 보면 현재 비용과 기능 비용이라는 것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현재 비용을 코스트로 기능 비용을 펑션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자, 이 말이 뭐냐? 현재 비용 C는 현재 설계 안에서 각 항목에 배분되어 있는 금액들, 즉 각 항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상 비용을 현재 비용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기능 비용은 worth라고도 표현되고 각 항목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금액들을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기능 평가표에서는 현재 비용은 현재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비용이고 기능 비용은 어떻게든 줄이면 여기까지도 비용을 줄여서 동일한 성능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비용의 하한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비용은 높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기능 비용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용과 기능 비용을 뽑고 나서 코스트분의 펑션, 즉 이게 value죠. 또 value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전선은 0.8, 5000분의 4000 해가지고요. 1800분의 1800 해서 얘는 1, 얘는 6200분의 2000 해서 0.32. EMT 도관 부속품은 4500분의 1000에서 0.2. 가치가 가장 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 조명기구는 0.77.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런 말을 썼죠. 기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가 가장 낮은 기능은 낮고 비용이 큰 항목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value를 계산한 값이 가장 낮았던 EMT 도관 부속품을 개선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EMT 도관의 부속품을 다른 걸로 좀 대처를 해서 펑션은 유지를 하면서도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개선의 대상이 결정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선의 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개선안을 수립을 해야겠죠. 개선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브레인스토밍을 실시를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개선 대상 기능을 하나 갖다 놓고
총 15개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주거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제공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아이디어들을 뽑아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나무규령에 대해서 개선 대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개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이 그 과정과 서로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평가표를 만들어 놓은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개선 대상 기능은 앵커 블럭의 케이블 장착부를 만드는 그 공법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을 김, 이, 박, 최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스틸 파이프를 사용해라. D, 윗지 공법을 사용해라. 설계 성능 기준 내에서 타사 제품의 사용을 검토해라. 대체품을 개발해봐라.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을 작업성과 경제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것은 동그라미, 좀 더 상세한 조사를 요하는 건 세모,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 건 세모. 자, 그래서 동그란 게 좋은 거죠. 반면에 X표가 나오면 안 좋은 건데 작업성과 경제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걔네들을 동그라미, 세모, X로 다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작업성, 경제성, 기능성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동그라미와 세모, X로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결과와 같이 요 놈, 스틸 파이프를 사용해서 앵커 블럭의 케이블 정착부의 공법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설계안을 수정 보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이디어들을 조합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즉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 조합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지하 주차장 상부의 성토량을 줄인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상부에 흙을 쌓아 올리는데 그 양을 좀 줄인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성토하는 대신에 지하 주차장 상부를 개방, 선큰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큰 가든 형태로 만든다라고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지하 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리는데 그 양을 줄인다라는 아이디어고, 하나는 아예 지하 주차장의 천정 부분을 개방시킨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번 아이디어와 2번 아이디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실행이 어려운 그런 대안일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조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해서 나온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지하 주차장 상부 성토량을 줄이고 일부는 주차장 상부를 개방한다 라는 형태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선된 설계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개선안들을 만들어냈다면 그 개선안을 이제 평가해서 최저간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자, 생애주기 비용 정의를 하고 원안과 대안 간의 비교를 수행하는 과정,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원안과 대안을 만들었는데, 즉 개선안을 만들었는데 기능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안과 대안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성능 부분은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원안과 대안 간의 생애주기 비용만을 비교해서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을 최저간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는 LCC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LCC는
건설 사업비나 유지관리비, 보수교체비용, 해체처분비, 관련 비용 등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원안과 개선안 사이에 성능은 어떻다? 성능은 동일하다. 따라서 LCC만 비교하면 된다. 이런 케이스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안과 대안 간의 LCC를 비교한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 원설계안이 하나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안 2와 대안 3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원설계안은 난방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가스로 개별 난방을 하는 설계안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설계안입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 비용을 보면 즉 초기 투자비를 보면 추정 비용이 572고 지역 난방은 4,198. 그러니까 가스로 개별 난방을 하는 게 초기 투자비는 좀 적게 드네요. 하지만 지역 난방 시스템은 뭐 배관 같은 거를 전부 다 끌어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 교체 비용을 보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개별 난방은 이런 형태로 572 정도가 연간 교체 비용이 드는 거고요. 횟수별로. 그래서 이게 8년차, 16년차, 24년차, 32년차에 유지 보수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 난방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보수 교체 비용이 이때 15년 차에 한 번, 그리고 30년 차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설계안은 8년 차와 16년 차, 24년 차, 32년 차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따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총 보수 교체 비용을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두 개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되니까 현재 가치를 이렇게 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초기 투자비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0년도에 발생을 하는 거니까. 반면에 보수 교체 비용은 발생하는 연수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가치 계수를 이렇게 곱해 가지고 현재 가치화된 총 유지 보수 비용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지관리 비용과 에너지 비용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뽑아내온 걸 보면은 총 비용이 연간 비용으로 또 다시 환산을 했네요. 그랬더니 원설계안은 11118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지역 난방은 7865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용이. 거기에 이제 처음에 있었던 초기 투자비 572와 4198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합산을 해야겠죠. 합산을 해가지고 총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뽑아 봤더니 자, 12395와 13254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원안과 대안을 비교를 해봤더니 원안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기준으로 858만큼 상대적으로 더 저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LCC가 작은 원설계안을 최저간으로 선정했습니다. 라는 게 이 사례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고요. 그것도 LCC 측면에서 그걸 위해서 뭐 할인율과 또는 내용 연수, 그리고 초기 투자비, 그리고 연간 유지 보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최종적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최소화시켰던 원설계안을 최저간으로 선정하는 그 과정을 이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성능과 비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안종합평가에서는 기능과 비용적인 측면을 함께 평가하는데 여기에서 기능과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적 성능, 기능성, 편리성, 작업성, 유지관리 성능, 초기 투자비,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 밑에 있는 대안들, 원안과 대안 A, 대안 B, 대안 C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 우리 그 HP에서 보면 뭐 선택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는 뭐 평가 기준, 또는 뭐 목표,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HP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걸 좀 간략화 해가지고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표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AHP에서 9단계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4단계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A, B 이렇게 표시가 된 건 A 미적 성능과 B 기능성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그 두 놈은 A, B가 서로 동등하다. 그래서 각각 항목에 1점을 주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례 같은 거 보면은 A가 4라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쭉 쫓아가 보면 A와 C를 비교한 거잖아요. 즉 미적 성능과 편리성을 비교를 했을 때는 미적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나타내 준 겁니다. 즉 우리 AHP에서 쌍대 비교를 한 결과가 요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쌍대 비교 결과를 이제 종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B라는 거에 평가 점수 합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 요 8이라고 나와 있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요 놈들을 갖다가 모두 합산한 거예요. 즉 위에서 B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B에 대해서 가중치 측정 기준에서 어떤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B와 D를 비교했을 때 B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B와 E를 비교를 했을 땐 동등하다고 본 거고, B와 F도 동등하다라고 본 거고,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G, 운용 유지비를 비교했을 때는 B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B의 평가 점수를 여기 3점, 동등할 땐 1점이라 그랬죠. 1점, 1점, 그리고 B의 3점 해서 8점을 합산을 하고 그 합산한 결과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각각의 평가 기준별로 A부터 G까지 이렇게 있는데 A, B, C, D, E, F, G 각각의 걸 전부 다 합산해 놓고 났더니 여기 있는 요 셀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높은 중요도 평가를 받은 게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를 10점으로 기준점을 잡아놔요. 그러고 났더니 8점은 한 절반 정도니까 5점이라고 중요도를 지정했다. 해서 요 셀이 나타나게 되고 중요도 0부터 10 스케일 사이의 중요도 값이 각각의 평가 기준 A부터 G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AHP 개념으로 보면 목표의 중요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놈이 된 거죠. 근데 차이가 있는 건 AHP에서는 이 중요도를 모두 합하면 1이 되게끔 노멀라이즈를 시켰는데 여기에선 그냥 단순하게 0부터 10점까지 이해하기 좀 쉽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저에는 쌍대비교법이 활용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즉 A라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원하는 3점을 받고 대안 A는 2점, 대안 B는 3점, 그리고 대안 C는 3점. 이 경우에는 3점, 3점, 5점, 2점. 얘는 3점, 1점, 3점, 1점. 근데 여기에서 1, 2, 3, 4, 5의 기준은 아래에 나와 있네요. 그쵸? 대안의 평가치는 훌륭하면 5점, 아주 좋으면 4점, 좋으면 3점, 보통은 2점, 나쁘면 1점 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스케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원안에 대해서 평가 점수 나온 게 여기 있는 요 부분입니다. 5, 4, 3, 1, 3, 4, 3. 그리고 각각의 평가 기준의 가중치가 위에 나와 있는 요거죠. 1, 2, 4, 5, 8, 5, 10. 그래서 가중합을 구해야 되니까 두 개를 갖다가 곱해줍니다. 즉 5 곱하기 1 요거죠. 4 곱하기 요거 3 곱하기 4, 5 곱하기 1, 8 곱하기 3, 5 곱하기 4, 10 곱하기 3 해가지고 그 결과를 모두 합산해주면 종합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점수가 바로 83점이고 그게 여기에 서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83점,
대안 A는 86점, 대안 B는 128점, 대안 C는 96점이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 B가 최적 대안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의 사례와는 달리 기능과 비용을 함께 평가를 했죠. 어떤 방식으로? 기능에 대한 평가지표 그리고 비용에 대한 평가지표를 별도로 뽑아서 기능 측면에서도 평가를 하고 비용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각각 비용과 기능의 평가 기준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합을 매겨가지고 종합점수를 내고 그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최적 대안을 선정한 것이죠. 자,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평가의 기저에는 AHP 개념이 녹아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바로 AHP에서 평가기준 중요도 가중치와 평가기준에 대한 선호도 가중치를 곱해서 종합점수를 매겼듯이 여기서도 평가기준의 중요도, 대안점수의 평가점수, 대안의 평가점수를 고부를 통해서 종합점수를 매겼고, 그리고 어떤 상대적 중요도를 뽑아내기 위해서 쌍대비교를 활용했다는 점이 바로 AHP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나무교량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가치공학에서는 개선 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항목을 우리에서 나무교량에서는 나무교량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치공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어떤 특정 개선 대상 항목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결정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나무교량의 구성 요소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시스템공학 개론에서 보면 하나의 시스템은 이렇게 하위 시스템들로 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무교량 역시 하위 구성 요소들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과정을 아래 그림에서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 분해가 된 대상은 뭐 엘리먼트일 수도 있고 서브 시스템일 수도 있고 어셈블리일 수도 있고 컴포넌트일 수도 있고 파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량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자, 데크라고 하는 상판이 있죠. 오른쪽 교량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덱 부분인데요. 차량, 물품, 사람 등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통과시키는 교량의 기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부트먼트라고 하는 교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교량의 양쪽 끝에 위치해서 지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교량 양 끝에 지지대가 바로 교대, 즉 어부트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파일, 말뚝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각이 있는 교량에서 기본 구성 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이 교각을 아래쪽에서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 말뚝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일형 기초는 일반적으로 상부 토양층이 느슨할 때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파일의 깊이는 토양층에 따라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단단한 토양층까지 이 파일의 어떤 깊이 값을 결정을 해서 뭐 집안이 이쪽에 안정화된 집안이 있다면 여기까지 가겠지만 여기가 안정화된 집안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파일을 박아줘야겠죠. 자, 다음 구성 요소는 이제 피어, 교각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다리의 교각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각은 말뚝 위에 머물고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압축 부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교각과 그 교각 사이를 하나의 스팬, 즉 경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경관을 높이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우리 뭐 현수교나 사장교와 같은 그런 교량 형식을 이용하기도 하죠. 자, 이런 교각의 기능은 수직 하중을 기초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교량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겉어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즉, 이 상판과 아래쪽에 있는 교대 그리고 교각 부분들을 사이에 위치를 해가지고 상판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궤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에서는 궤도가 없겠지만 철도교에서는 궤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상판 위에 기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궤도를 설치하는 경우 최종적인 구성 요소로 궤도를 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교량의 구성 요소를 빗대서 우리가 이번 학기 만드는 나무 교량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교량에는 상판, 교대, 말뚝, 교각, 보, 궤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나무 교량에서는 아마도 말뚝과 교각과 궤도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상판 부분,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대 부분, 실험대에 이 턱과 만나는 이 부분, 그리고 보 부분, 나머지 이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보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 상부 구조들이 존재를 한다라면 이 상부 구조 역시 일부는 교대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일부는 여기 있는 보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러스나 아치 형태로 설계가 되는 경우 트러스나 아치 부분은 교대와 보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 교량은 상판과 교대와 보로 일단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라는 건 부분적인 설계 개선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구성 요소의 정의는 교량을 분할해서 설계의 개선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한 덩어리로 묶여가지고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전체 교량과 별도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단위가 바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나 아치 같은 설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 부재 중에서 형상이나 재료를 변경할 수 있는 묶음 단위로, 하나의 묶음 단위로 형상이나 재료를 바꿀 수 있다라면 그놈들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 트러스를 한번 보시면,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의 구성 요소로 정의를 한 건데요. 얘를 우리가 구성 요소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압축력을 많이 받음으로 발사목 1개로 구성된 볼을 발사목 2개의 볼로 구성하거나 판재를 덧해서 보강하겠다. 이런 개선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잘 정의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는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뭔가 개선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아치교를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이렇게 빨간 거로 표시된 것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의 구성 요소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자,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인장력, 즉 당기는 힘만 작용을 하니까 발사목으로 설계된 것을 무명실로 대체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것들이 힘이 양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힘을 다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무거운 발사목보다는 무명실로 대체를 해서 설계를 한다면 훨씬 더 가볍지만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료를 발사목에서 무명실로 대체할 수 있는 요것들만 따로 떼어서 독립된 구성 요소로 정의를 하면 나중에 설계 개선안을 만들기가 매우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러스나 아치의 부재 중에서 형상이나 재료를 변경할 수 있는 묶음 단위로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가치공학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량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는 부품의 집합입니다. 상세 설계에서 정의한 부품의 나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를 넘버 1부터 넘버 2, 넘버 n까지 총 n개의 구성 요소를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앞에 상세 설계에서 우리가 부품 정의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의된 부품 중에 뭐 얘는 몇 번, 그 몇 번이 몇 개. 그래서 여기 있는 부품의 종류와 그 종류의 개수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부품이 몇 개 사용되어서 만들어진 집합이다. 그래서 부품의 집합이라는 것을 나열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계층도도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나무 교량이 상판과 교대와 보로 분해가 되고 상판은 또 뭘로 분해가 됐고 교대는 뭘로 분해가 됐고 여러분들 교량의 형태에 맞게 특히나 여기에 이제 이런 상부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형태로 중간 분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파이널의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역시 서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교량 구성 요소를 정의한 사례들인데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전체 나무 교량을 8개의 구성 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상판, 두 번째는 교대 부분의 수직재를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횡거더, 네 번째는 큰 아치 모양, 메인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다섯 번째는 상부 구조의 사제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연결하는 수직재, 그리고 일곱 번째 부분은 종거더, 그리고 여덟 번째 부분은 하부 구조의 사제들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8개의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사례에서는 전체를 5개의 구성 요소로 구분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상판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교량 아래의 횡거더 부분이네요. 가로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량 좌우의 상부 구조 쪽, 그리고 교량 교대 부분의 접속부, 그리고 하부 구조 해가지고 좀 러프하지만 5개 정도의 구성 요소로 나눈 사례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전체 교량을 7개의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성 요소 큰 아치 모양, 두 번째 구성 요소 수직재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요소 아래쪽에 있는 종거더하고 이 사제들을 포함한 그런 구조물이네요. 네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이 부위,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정확하게 여기 색깔로서는 잘 표현이 되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색깔 차이가 약간 있죠? 지금 보니까 이 3번이 여기 있는 이 사제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네 번째가 이 종거더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좀 차이가 나요. 자, 다섯 번째 부위는 밑쪽의 횡거더, 여섯 번째는 교대 쪽 부위, 양쪽을 모두 포함하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판 해서 전체를 7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례에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교량을 향후 개선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게 최적일까 충분한 고민 후에
세부 부품들로 구성된 구성 요소를 그룹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선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의 가치는 구성 요소의 기능을 구성 요소의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해서 기능이나 비용의 값, 즉 이 값을 뽑아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능 측면에서 평가할 기준과 비용 측면에서 평가할 기준, 각각의 구성 요소를 요놈들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능 측면의 평가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즉 각각의 구성 요소가 교량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도를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 신미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지 하중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게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하면 교량의 창의성에 대한 구성 요소의 기여도를 평가해야 되겠고, 교량의 신미성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하고, 그리고 교량에 제한된 하중을 구성 요소가 있음으로써 버텨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전체 하중이 있다라면 이 구성 요소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한 50% 정도가 지지가 되는 것이다. 아니면 이 구성 요소는 하중을 지지하는 데는 뭐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른 측면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도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있어야 될 텐데요. 즉, 구성 요소의 부정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중과 시공성, 즉 제작 난이도를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중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가 교량의 총 무게에 기여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겁니다. 즉, 무게가 많이 나가면 자중 측면에서는 좀 좋은 게 아닌 거죠.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얼마만큼 교량의 무게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평가해보고, 또 시공성, 제작 난이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구성 요소의 제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성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갔는가 하는 그 노력의 투입 비중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온다라면 긍정적인 거고요. 반면에 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온다라면 그 구성 요소가 바람직하지 않은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기능 측면에서 평가 기준을 쌍대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가 기준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능 측면에서 창의성과 신미성과 지지하중. 그 각각이 서로 간에 비교를 했을 때 창의성과 신미성, 지지하중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가. 기능과 성능 측면에 기여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창의성, 신미성, 지지하중 각각에 더 높은 점수를 주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우리 그 나무 교량의 기능에 있어서 창의성이 신미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런 데다가 뭐 5점 뭐 이런 걸 주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지지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신미성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에 9점. 신미성은 사실 우리 지지하중보다는 엄청나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뭐 5분의 1점. 뭐 이런 식으로 쌍대 비교를 해서 그 쌍대 비교 결과를 종합한 결과로 기능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뽑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면 창의성이 0.3점이다. 신미성이 0.2점이다. 지지하중이 0.5다. 라는 이 결과를 뽑아내라는 거죠. 최종적인 중요도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합계가 1이 나와야 됩니다. AHP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반드시 합계가 1이 되는 것인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비용 측면의 평가 기준을 쌍대 비교한다는 건 각 평가 기준, 즉 자중과 시공성이 비용과 노력 측면의 요소를 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가 하면 그놈들에게 높은 중요도를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중이라는 게 우리의 비용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시공성,
나는 시공성에 비해서 뭐 자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1부터 9점 사이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 만드는 거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하면 되지. 하지만 자중은 성능에 엄청난 나중에 점수에 영향을 주잖아. 그러면 자중이 시공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야, 뭐 자중 뭐 그렇게 의미 있냐? 이게 뭐 100g이 되든 200g이 되든 우리는 시공성 좀 만들기 좀 쉬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1부터 9점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딱 두 개의 평가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쌍대 비교를 몇 번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되고 그 한 번 한 결과가 바로 가중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자중이 0.9다, 시공성이 0.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결과 합계가 1이 되는 것을 역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의 평가 기준과 기능 측면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별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번 개선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자, 다음으로는 구성요소별 기능평가, 즉 각 구성요소가 교량의 기능에 기여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단계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각 구성요소가 1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구성요소들을 다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각각의 구성요소가 창의성과 신미성과 지지하중이라는 교량의 기능, 즉 성능에 기여하는 바가 어떤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여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선호도값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번 구성요소가 n번 구성요소에 비해서 창의성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면 9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미성 측면에서 따져봤더니 1번 구성요소가 n번 구성요소에 비해서 아름다움을 엄청나게 망치고 있다. 얘 때문에 전체적인 교량의 조화미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1분의 9점 뭐 이런 점수를 주는 거죠. 9분의 1점을. 그리고 지지하중 측면에서 야 1번이 있기 때문에 n번 같은 건 아무 역할도 못하는데 1번이 있기 때문에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뭐 5점, 7점 이런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창의성과 신미성과 지지하등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기여도가 큰 구성 요소가 높은 점수를 받게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면 뭐 여기 0.5점, 0.3점, 0.2점 뭐 이렇게 해서 역시 구성 요소의 평가 점수 역시 창의성과 신미성, 지지하중에 대해서 합계를 내면 항상 합계가 1이 되게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각 구성 요소가 창의성과 신미성과 지지하중이라는 기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더 바람직한 구성 요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성 요소별 비용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각 구성 요소의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자중과 시공성이라는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요. 즉, 각 구성 요소가 교량의 비용, 제작 노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더 많은 재료, 더 많은 제작 기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하는 것을 유발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그놈들에 대해서 더 높은 선호도 값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1번 때문에 1번하고 n번하고 비교해 보면 1번 때문에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량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된 아치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치 만들려고 하면 전체 투입하는 시간의 한 절반 정도를 투입을 해야 돼. 그렇다면 시공성 측면에서 즉 제작 난이도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1번 아래쪽에 있는 이런 대각제 부재가 뭐 예를 들어서 n번 부재라고 하면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뭐 7점 또는 9점 이런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공성 측면에서 여기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해당 구성 요소 때문에 교량의 제작이 매우 어려워졌다. 즉 어떤 구성 요소가 나무 교량의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가
그것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놈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구성 요소별로 시공성 점수를 모두 합계를 내면 역시 1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한 자중에 대해서도 똑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과 n번을 비교를 해봤을 때 1번 때문에 교량의 자중이 훨씬 더 많이 나간다 하면 여기에 뭐 7점이나 9점 또는 5점, 3점 이런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n번은 1번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부재다? 그러면 이런 데는 뭐 9분의 1점, 뭐 7분의 1점 이런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쌍대 비교를 다 해가지고 AHP 절차에 따라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딱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점수가 많이 나왔다면 해당 구성 요소 때문에 교량의 무게가 무거워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높은 점수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비용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건 지금 이런 쌍대 비교를 한다는 건 다 정성적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수치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정량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량적 추정치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중에 대해서 구성 요소들을 가로 세로 높이를 정의를 했고 거기에 선밀도를 곱하면 각 구성 요소별로 무게를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쌍대 비교를 이용하지 않고 구성 요소의 추정 무게를 직접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점수는 교량의 총 중량분의 교량 요소의 무게로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교량이 구성 요소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가 25g, 얘가 50g, 얘가 25g 이렇게 추정이 된다, 무게가 됐다라고 하면 교량의 총 무게는 100g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 25g에 대해서는 0.25점, 50g에 대해서는 0.5점, 25g에 대해서는 0.25점. 그래서 여기를 0.25, 0.5, 0.25 이렇게 채워도 1의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쌍대 비교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그냥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추정된 무게를 이용해서 객관적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요 구성요소 무게를 교량의 총중량으로 나눈 그 점수값을 직접 여기다가 넣어서 자중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한 중요도 가중치도 만들어졌고요. 평가 기준별로 구성요소의 선호도를 평가한 점수도 다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점수를 곱하고 합산을 하면 종합 점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고요. 비용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에 대한 점수를 계산할 때는 창의성, 신미성, 지지, 하중에 대한 각 대안의 평가 점수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비용에 대한 점수는 자중과 시공성에 대한 각 구성 요소의 평가 점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구성 요소의 평가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개선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수가 낮다는 건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능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개선 대상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비용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개선 대상이 되는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비용 점수가 높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자중과 시공성 측면에서 해당 구성 요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비용 점수가 높으면 개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이제 산출해 내야 되는데요.
자, 가치는 기능 점수를 비용 점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선 가능도라고 하는 것은 비용 점수에서 기능 점수를 뺀 값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개선 우선순위는 가치가 낮고 개선 가능도가 높은 그런 구성 요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 점수를 쫙 계산하고 여기 갖다 적으면 돼요. 비용 점수도 여기다 딱 적으면 됩니다. 구성 요소별로.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뭘 한다고요? 코스트분의 펑션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즉, 기능 점수가 펑션이 되는 거고 비용 점수가 코스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개선 가능도에는 펑션에서 아닙니다. 코스트에서 펑션.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주비용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코스트분의 펑션, 코스트분의 펑션 값을 구해서 자, 여기는 가치는 낮고 개선 가능도는 높은 요런 대안을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선정해서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안이 향후 수정 보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나무교량의 부위별로 개선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면 그 중에서 개선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된 구성 요소들을 수정 보완해서 새롭게 개선된 설계안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개선안 1과 개선안 2, 즉 두 개의 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때 이 개선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선, 이제 와서 이 모든 부분을 다 뒤엎어서 새롭게 개선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개선은 우리가 지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개선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된 설계안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갈아엎는 전체적인 개선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적 개선안으로 개선안 1과 개선안 2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선안을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팁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제가 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위 쪽에 대한 어떤 설계 개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붙이는 부품을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끼워 맞춤 형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무명실을 이용을 해서 인장력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든가 또는 해당 부분에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보다 강한 접착력을 유지하게 한다든가 또는 아래 그림처럼 판재 보강을 통해서 그림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장 강도 같은 것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판재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일부는 신미성도 좀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인장력과 하는 부분들, 접착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판재 보강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적인 개선안을 이용을 해서 개선안 1과 개선안 2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안까지를 포함을 해서 1번, 2번, 3번 세 개의 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를 수행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최종 설계 대안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설계를 변경할 수 없죠. 그럼 이렇게 확정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작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 원안과 개선안 1, 개선안 2를 비교 평가하여 최종 설계안을 선택합니다. AHP를 이용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이 과정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8번째 주제였던 개념 설계 대안 선정
슬라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동일한 거 이용할 거예요. 창의성, 신미성, 지지하중, 자중, 제작 난이도를 나타내는 시공성. 그리고 대안은 이제 원래 안과 가치공학을 통해서 개선 우선순위가 결정된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개선한 1번과 2번 세 가지가 대안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내서 여기 있는 종합 점수를 뽑아내 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은 거를 선정을 하는 건데요. 최저간으로. 자, 기본적으로 이 가중치 부분은 옛날에 개념 설계 대안 선정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니까 추가 작업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원안과 개선안 1, 2 걔네들을 쌍대 비교를 해가지고 AHP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면 점수가 나올 수 있을 테고요. 그 점수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가중합을 만들어서 그거로서 최종 점수들을 뽑아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것을 최저간으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저간이 선정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 설계 경제성이 검토되기 전에 어떤 개념도라든가 설계도는가 시뮬레이션인가 부품과 또는 교량의 예측자 등이 있었을 텐데요. 걔를 갖다가 다 수정 보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도와 설계도, 시뮬레이션, 부품, 예측자 등 만약에 원안이 선택이 되었다. 개선안보다도 원안이 더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수정은 필요가 없겠죠. 원안을 갖다가 그대로 이 경우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개념도에서 몇 가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제작에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설계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의 보고서에 담긴 최종 개념도에서 치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65mm, 100mm, 500mm의 치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여러분들의 보고서에 담긴 개념도에서도 이 세 개의 치수가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원점이죠. 이걸 표준축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원점을 설정한 다음에 홈뷰 형태로 뷰 포인트를 결정한 후에 캡처를 떠서 이 치수와 그리고 표준축 모든 것들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념도를 뽑아서 보고서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합성 검토 결과 역시 최종 개념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텐데요.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정합성을 검토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최종 개념도에는 실험 막대 삽입 공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면도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정면에서 바라본 뷰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실험용 막대가 세로 또는 가로로 삽입되는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즉 가로로 꼽을 땐 이 방향, 세로로 꼽을 때는 이 방향으로 막대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있음을 정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보고서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형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도. 자, 이번에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측면에서 바라봐서 바로 이 교량과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는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면도를 제작해서 삽입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실험 막대 및 바구니와 간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념도를 삽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 있는 이 실험용 막대 부분 그리고 바구니 부분과 이 교량이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간섭되는 부분 없이 잘 호환되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념도 상에서 실험대와 함께 그려서 캡처를 한 후에 보고서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샘플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DWG 파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개념도를 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결정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공학 보고서의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면 나무교량 구성요소 정의하는 부분. 자, 구성도. 나무교량을 계층적으로 분해하여 최하층이 구성요소들로 채워진 그림을 작성을 합니다. 구성요소. 부품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구성요소를 표로 정의하고요. 개념도를 이용해서 구성요소들이 교량의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다음으로는 개선 우선순위를 평가를 하는데요. 기능 및 비용 평가 기준 중요도를 먼저 도출합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쌍대 비교, 열합계,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구성 요소별 기능 및 비용을 평가하게 될 텐데요. 앞서 만들어 놓은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쌍대 비교를 대안별로 하고 나서 선호도 열합계 계산하고 선호도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구성요소별 기능 및 비용 점수 계산은 앞에 있는 두 과정에서 만들어진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구성요소 선호도의 곱을 합계를 내므로써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선 우선순위는 가치, 즉 비용 점수분의 기능 점수는 낮고 개선 가능도, 비용 점수 마이너스 기능 점수는 높은 그런 놈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 설계 수정 보완에서는 첫 번째 개선 설계안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선 우선순위가 높은 구성 요소를 수정 보완해서 개선된 설계안 1번과 2번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최종 개선 설계안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AHP를 이용해서 원안과 개선안 1번, 개선안 2번 중에서 최적안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3 최종 개념도에서는 최적 설계안에 맞춰가지고 개념도를 수정 보완을 하면 되시겠고요. 설계도, 시뮬레이션, 부품 정의, 자중 예충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종 설계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원안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수정 보완될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안에 개념도, 설계도, 시뮬레이션, 부품 정의, 자중, 예측 결과를 그대로 수정 없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포함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이번 보고서 역시 5점 만점이고요. 이번에 좀 목차가 길죠? 반드시 목차를 준수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AHP 과정이 실수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 작성하는 거 보면요. 뭐 똑같죠? 계속 제목 페이지, 목차 페이지, 그리고 간지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구성요소 정의하는 부분, 우선순위 평가하는 부분, 설계 수정 보완하는 부분 그렇게 넣고요. 개별적인 내용, 구성도, 구성요소, 평가 기준, 기능 점수, 비용 점수 뽑아내는 거 하는 부분 들어가고요. 개선 우선순위 도출하는 부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개선 설계안, 그리고
최적 설계안 선정하는 거 부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설계안 넘버 1과 넘버 2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중에서는 원안과 넘버 1, 넘버 2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인 개념도, 설계도, 시뮬레이션, 부품 정의, 자중 예측. 만약에 원안이 선정되면 그대로 넣으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포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 조금 양이 많은데요. 자, 그거에 맞춰서 실수 없이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